안녕하세요. 동남 어르신돌봄 종사자 지원센터의 최은영 센터장입니다. 제가 사실 토론문 제안을 받고 일반적인 제가 되게 생각이 갇혀있구나 오늘 이걸 이 자리에 와서 좀 느꼈는데요. 대부분 토론문 하면 발제자가 발표하신 거에 토론의 주제들을 좀 얻는 방식이라 사실상 이렇게 좌중에 앉아서 토론자로 발표를 할 줄 알고 사실 토론문을 준비를 했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어서 내가 굉장히 생각이 고루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앉아서 좀 하게 됐고요. 저는 사실 이제 앞서 발표해 주신 발제문에 기초해서 사실 토론문을 좀 작성해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께서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PPT로 작성하지 못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수가 굉장히 많은 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1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사실상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가 1차 베이비 부머 세대거든요. 근데 이제 55년생이 65세의 노인으로 진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노인 인구가 급증을 하고 있고 텀이 한 5년 정도 있는데요. 4년에서 5년 동안 인구가 살짝 감소를 해요. 그리고 68년생부터 74년생까지가 2차 베이비 부머 세대인데 그때는 1차 베이비 부머 세대보다 훨씬 또 더 많은 숫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50년대생들이 앞으로 노인으로 진입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아마 10명 중 3명에서 4명은 노인이 되는 숫자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늘다 보니 2025년이면 내년인데 내년에 이미 10명 중 2명은 노인의 세대로 바뀌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치매 노인을 돌보는 거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치매 노인 숫자도 지금 현재 80대에는 노인 80대 노인 10명 중에 4명이 치매 노인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이 숫자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고 다 아시겠지만 치매라는 질병으로는 사망하지 않으시거든요. 폐렴이나 다른 질병에 의해서 사실 사망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치매 노인과 노인의 숫자가 급증을 할 거고 그에 따라서 사실 이제 돌봄을 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숫자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이제 앞서 발제자분께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사실상 이렇게 돌봄이 사회화되기 시작한 건 예전에는 저도 저희 엄마가 집에서 전업주부셔서 아이를 돌봤는데 점점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하게 되고 핵가족화되면서 사실은 돌봄이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실 사회적으로 돌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보육시설에 맡겨야 되고 어른들은 요양보호사가 돌봐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됐고 아까 이제 아마 일본의 개호 서비스 이야기 휴식제도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10년 전에 일본 갔을 때 일본에서 영케어러 문제와 남성의 돌봄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근데 그때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본은 자기 부모는 자기가 돌본다래요. 우리나라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며느리가 시부모님을 돌보는 세대였지 자기가 자기 부모를 돌본다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은 부모님이 우리나라는 요즘 뭐라고 하냐면 인구 이동이 예전에는 직업군에 따라서 인구 이동이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서 이동했는데 이제는 인구 이동이 돌봄의 인프라에 따라서 이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 농촌은 노인분들이 아프시면 도시에 있는 자녀가 모시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을 사람도 없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농촌은 요양보호사에게 수당을 줘서라도 인프라를 갖춰야 노인이라도 잡을 수 있는 걸로 바뀌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문제가.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는 자녀가 있는 도시로 부르는데 일본은 자녀가 내려간대요. 직장을 때려치고 부모를 돌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최근에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영케어러의 문제도 결혼이 늦어지잖아요. 말하자면 35살 먹었는데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뇌출혈로 쓰러지면 결혼을 포기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결혼 자금으로 모았던 것들을 다 부모를 돌보는 데 써요, 비용으로. 이런 문제가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 이게 일본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최근에 청년들이 내 부모를 내가 돌보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결혼을 포기하고. 그래서 아마도 그런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휴직제도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일본은 아이가 태어나면 경력 단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유는 3세가 될 때까지는 엄마가 돌봐야 된대요. 저희처럼 영유아 보육시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경력 단절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사실 ILO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조금 염려스러운 건 ILO에서 말하고 있는 돌봄의 경제는 안정된 일자리예요.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적정한 처우를 개선해서 안정된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 사실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데 우리나라도 ILO에 따라서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자리의 확충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일자리의 확충도 안정된 일자리의 확충이 아니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돌봄을 진행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관점은 어떻게 하면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급여 체계와 어떻게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서비스형 일자리, 낮은 저임금의 일자리 숫자를 얼마나 늘리느냐. 그래서 흔히 정부가 이야기하죠. 우리나라의 일자리 지금 현재 일에 참여하고 있는 숫자가 몇 명입니다. 이런 프로테이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상 그 프로테이지를 들여다보면 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계약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더 많고 그 계약직을 또 들여다보면 단시간 근로자들이 많고 그냥 숫자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나마도 일자리가 계속 늘고 있다. 참여자가 늘고 있다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노인 일자리고 이런 문제들이 사실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런 돌봄 경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의 대부분이 그냥 단순 일자리의 확충에 집중돼 있지 ILO에서 지정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정말 처우 개선을 제대로 하고 돌봄의 가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방점이 찍혀져 있지 않은 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아까도 이제 성평등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셨는데 다 아시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요즘 요양원은 남자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남성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희롱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다 여성 어르신을 받지 남성 어르신을 받지 않아요. 실제로 서울에 있는 하물며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요양원도 남성 어르신을 받지 않아요. 돌아가시면 다 여성으로 채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성 어르신을 그럼 누가 돌보냐 얘기했는데 남성 어르신은 다 제가 아니면 주간보호를 이용하시지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여기 선생님도 계시긴 한데 흔히들 얘기해요. 남성도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얘기는 하지만 사실 저임금이라 들어오지 않으세요. 일본은 한 10년 전, 15년 전에 제가 요양원 갔을 때 젊은 대학 갓 졸업한 개호보호학과, 개호복지사 뭐 이런 사람들, 젊은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냐. 우리는 들어오지 않으셔서 평균 연령이 막 그때는 이제 50대였는데 지금은 60대가 넘으시잖아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평균 연령이. 되게 안 들어온다 이랬더니 본인들도 안 들어와서 전문대 수준의 급여 체계로 전환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의 급여 체계를 그렇게 했더니 젊은 사람들도 들어오고 남성도 들어오고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최저임금이죠. 하물며 월급제로 하고 있는 요양원도 제가 알기로는 월 한 230만 원 정도 수준이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센터를 이용하시는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2008년도에 장기요양 처음 시작을 해서 여태까지 기관을 옮겨 다니신 것도 아니고 한 기관을 다니셨대요. 여태까지. 그럼 거의 10년 넘게 다니셨는데 거기에서 선생님들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새로 오면
말하자면 홍보용처럼 이야기하신대요. 우리 센터가 얼마나 좋으면 이 선생님이 이렇게 십몇 년을 다니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그러면 들어온 지 며칠 안 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오래 다니셨으면 급여도 많으시겠어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얼마 안 된 분이나 10년 넘으신 분이나 최저임금 똑같고요. 단지 장기 근속수당 하나 받는 거. 네,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돌봄에 같이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일하는 거에 대한 숙련된 노동의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의 임금 체계는 숙련된 임금 체계를 인정하는 게 아니죠. 예, 갓 자격증 따고 들어오신 분이나 10년을 일하신 분이나 동일한 저임금의 체계로 받고 있다는 거. 그래서 사실상 성평등을 이루어질 수 없고 아까도 이제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치 안에는 이 돌봄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예전에 여성들이 그냥 쉽게 했던 단순 업무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이 키웠을 때 아니면 며느리가 시부모를 집에서 돌봤을 때 이런 걸로만 한정지어서 본다는 거고 또 하나 저는 최근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가정 내에서 사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3시간 제가 서비스하고 나면 나머지는 가족들이 돌봐야 하는데 사실상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밥도 배달시켜 먹어도 되고요. 라면 끓여 먹어도 되고요. 햄버거 먹어도 돼요. 근데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밥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그 가사 행위는 돌봄에서 다 제외돼요. 예, 빨래하고 청소하고 사실 청소기 일주일에 2번 돌려도 되지만 아픈 사람 있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청소를 하시고 예, 이런 것들 가사 노동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가사 노동을 현금화하느냐 그리고 그 가사 노동의 행위를 일로 보느냐 보지 않죠. 예. 사실 같이 살지 않아도 시부모님이 아프시거나 하면 장 봐드리고 반찬해서 며느리가 나르잖아요. 그걸 일로 볼까요, 저희가? 그냥 가사 행위예요. 예. 이런 체계 안에서 우리가 과연 이 돌봄의 가치를 얼마나 인정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사실은 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팬데믹 이후에 그 전까지는 이 돌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으나 팬데믹 이후에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곳이 없어졌고 부모님을 돌보는 곳이 폐쇄되고 이러면서 사실 돌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생기고 필수 노동자라는 이야기가 생기기는 했으나 아직도 사람들이 인식하는 돌봄은 굉장히 아무나 그리고 여성들이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저임금의 노동으로 본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로 좀 넘겨주시면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발제문을 보고 어떻게 하면 ILO에서 이야기하는 괜찮은 일자리를 촉진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것들을 포함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어떻게 우리가 관계하고 아까 관계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관계하고 어떻게 선생님들 또한 우리가 전문가로서 숙련된 노동자로서 돌봄의 질을 어떻게 좋게 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협업해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결국에는 선생님들이 돌봄의 질을 좋게 하려면 저희 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돌봄에 맞게끔 돌봄의 기술을 훈련해야 되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선생님 사실 요양보 선생님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때 실습을 거의 못 하셨어요. 폐쇄가 돼서. 그래서 기관에서는 얘기하세요. 코로나 시기에 자격증 따신 요양보호사를 쓰니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러면 실제 돌봄에 필요한 것들을 알려드려야 하는 문제가 있고 특히 재가를 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처음에 계신 분들은. 말하자면 가족이 부당한 걸 어떠한 걸 요구해도 이걸 어떻게 내가 기분 상하지 않게끔
거절할 수 있는지. 그래서 오죽하면 최근에는 저희가 요양보호사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이렇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계속 현장을 떠나는데 어떻게 하면 오래 근무를 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쭤봤더니 선생님들이 그 얘기 하셨어요. 이용자와 이용자 가족에 대한 교육이 되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만의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센터에 일본에서 오셨는데 지역포괄센터장님이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일본도 개호보호사가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이유가 이용자와 이용자 가족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도 역시 성희롱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부당한 거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특히 또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이 돈을 내고 본인이 서비스를 받으면 어떠한 것도 다 요구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네. 제가 예전에 노인복지관의 관장으로 있었는데 저희 복지관에 주간보호가 있었어요. 근데 주간보호 이용하시는 분들이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한날 막 소리를 지르셨어요. 나는 여길 돈을 내고 이용한다. 너네는 돈을 안 내고 이용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자기네한테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셨는데 어쨌든 선생님들을 돈을 내고 내가 부리는 사람으로 인식하시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부당한 것들을 요구하기도 하시고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요구하기도 하시고 실제로 선생님들이 일하시는 집에 CCTV를 달아서 감시하기도 하세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게 인권에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싫어하실 줄 알았는데 선생님들이 차라리 CCTV를 다는 게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도둑으로 몰리고 또 나는 분명 어르신을 잘 케어하고 집에 갔는데 어르신이 쓰러져 계시면 그걸 다 덤탱이를 내가 써야 되니 차라리 CCTV 다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제가 요양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가족과 이용자에 대한 적합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 어느 정도의 것들을 요구해야 되고 어떤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어이, 뭐 아줌마, 뭐 여사님은 그나마 낫다 하시던데 여러 호칭으로 마구 부르시기도 하세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들 어떻게 하면 저는 이제 호칭에서부터 존중이라는 게 생길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개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사실은 이게 돌봄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광진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도 처음으로 선생님들에게 복지 포인트라든지 여러 가지 직무 역량이나 힐링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세요. 예산을 들여서.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요양보호사만 돌보는 사람이냐, 장기요양 기관에 있는 종사자들도 다 돌보는 사람이고 다 받아야 되지 않느냐 여러 얘기들이 있긴 한데 저는 이런 것들도 정할 때 선생님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보면 사실 성동구는 올해 프로그램비를 다 제외하고 대신에 장기요양 기관에 있는 모든 직원들한테 복지 포인트를 제공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선생님들한테는 수당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떠한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항상 이런 것들을 논의할 때도 선생님들의 목소리는 없어요. 그냥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체자가 필요한 걸 제공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항상 이런 것들을 만드시는 분들이 그냥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어떤 것들을 하자 정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적인 거 안에도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제안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안하신 것들이 하나둘 광진구 안에서 선생님들에게 보다 좋은 처우 개선을 위해서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냥 공무원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교육이 좋을 것 같고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공하겠다. 이런 것보단 당사자의 의견을 조금 더 반영하는 루트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올려주시면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실 이제 저희가 아까 그 설문조사에서는 노동의 가치를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살짝 놀랐는데 우리가 과연 노동의 가치를 얼마나 인정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사실은 보육교사 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든 생각은 뭐였냐면 돌봄 종사자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과연 돌봄 종사자들은 내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얼마나 도움을 받고 있을까?
라는 퀘스천이 들었어요. 이건 이제 여기 있는 내용과 좀 다른데, 왜냐하면 보육교사들은요, 휴가를 본인 마음대로 못 쓰시더라고요. 보육교사도 휴가를 언제 쓰냐면요, 어린이집 방학 기간 있잖아요. 엄마 아빠도 휴가에 맞춰서 딱 그때 써야 된대요. 본인이 쉬고 싶을 때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네 집 아이가 아픈데 못 쉬신대요. 연차를 못 쓴대요. 그래서 제가 왜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아이당 보육교사 한 명당 돌보는 아이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내가 쉬면 다른 보육교사가 그 더 많은 아이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눈치가 보여서 못 쓰신대요. 동료의 눈치가 보여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돌봄 종사자 정작 일반 시민을 위해서 돌봄 종사자가 잘 일할 수 있도록 아이를 돌보는데 그 아이를 돌보는 돌봄 종사자는 정작 자기 아이가 아플 때 못 쉬시네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네, 휴가도 그냥 딱 여름에 방학할 때 5일, 겨울 방학할 때 5일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거의 쉬시는 게 본인 의사대로 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과연 누구를 위한 돌봄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이게 저는 돌봄에 대한 인식이 좀, 노동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같은 돌봄 노동자들끼리도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는 연대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관계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상 같은 돌봄 노동자들끼리도 다른 활동보조인이나 보육교사의 문제가 있으면 같은 목소리를 내줘야 되고, 또 요양보호사에 대한 일이 있으면 같은 또 목소리를 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이제 발제자님께서도 이 돌봄 종사자들끼리는 같이 모일 수 있는 일이 적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특히 방문요양 같은 경우는 시설장님들 자체가 모이는 걸 싫어하시죠. 선생님들이 모이면 임금 비교하고 노동권을 이야기하고 이러신다고 아예 만나는 걸 싫어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느 기관은 같은 기관에 있는 종사자들끼리도 안 만나게 하신대요. 그래서 1년의 교육을 한 번도 하지 않으신다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까지도 만나지 않게끔 하는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어쨌든 인식 개선에 대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사실 상호 존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용자와 이용자 가족은 당연히 돌봄 종사자를 존중해야 되고요. 또 저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당연히 이용자를 존중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상호 존중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언젠가부터 저희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대상자를 선별해서 받기 시작을 하고 있고, 물론 숫자가 적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힘든 대상자 안 받고 싶어 하시고, 이런 선별해서 받기 시작을 하고 있고, 과연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이용자를 존중해서 돌봐야 되고, 선생님들, 가족들도 이용자들도 당연히 선생님들을 존중해줘야 되는 게 있고요. 특히 선생님들께서는 못 자르듯이 잘 못 자르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정이 많으셔가지고 만약에 집에 가서 서비스 3시간만 하고 와야 되는데 어르신이 그때 뭐가 필요하다 그러시면 30분도 더 하시고 20분도 더 하시고, 또 굳이 안 가셔도 되는데 휴가 때도 불안하시면 갔다 오시고 막 이렇게 정으로 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가족들이 잘 알아주면 우리 선생님들이 그거에 보람을 많이 느끼시는데, 어느 한순간 따지기를 시작하셔요. 보호자분들이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네가 내 물건을 어떻게 했냐 이러기 시작하시면 선생님들께서 사실 좋은 뜻으로 하셨던 것들에 대한 상처를 입으시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상호 존중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 개선에 대한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이 잘 있었으면 좋겠고, 사실 이거에 대한 협약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다양한 활동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저는 발제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들이 제가 받은 내용상에는 굉장히 요약된 페이지로 정리돼 있어서 과연 이게 공제에 대한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하는 돌봄 경제 이런 거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앞에서 발제자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아, 이런 공제회라는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계를 맺고 집단화하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어떠한 운동? 어떻게 보면 인식 개선에 대한 운동도 될 수 있고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운동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다양한 운동들을 좀 통해서 이런 돌봄 경제나 아니면 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거에 대한 것들을 구현해 보고자 이야기를 꺼내신 게 아닌가. 그 구심점이 공제회라는 구심점으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나 보다라는 걸 이제 제가 오늘 와서 알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거기에 이야기하시는 건 요양보호사 협회와 제가 요양기관이 협약을 맺고 또 기관에서도 이 공제회에다가 어떠한 비용을 또 이렇게 내고 선생님들을 위한 비용도 제시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장기요양 제도가 개인 사업주처럼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법인화가 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돈벌이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 처우 개선이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과연 이 센터들을 어떻게 끌고 나올 수 있을까? 이 공제회 안에서의 선생님들과 윈윈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떤 걸 제시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같이 상생하도록 할 수 있을까라는 건 아직도 저는 좀 퀘스천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잘 만들어져야 사실은 재가기관도 우리가 이거를 내도 우리한테도 득이 되고 종사자한테도 득이 되는구나 해야 이걸 참여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구심점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공제회비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협회비의 납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사실 서울 요양보호사 협회가 3,000원이었던 회비를 5,000원으로 올렸는데 아까 이제 풀빵 얘기하셨는데 사실 요즘 2,000원으로 사실 붕어빵도 잘 못 사 먹어요. 저희 앞에 센터 보니까 3개인가 2개에 3,500원이더라고요. 붕어빵이. 막 그 정도로 비싼데 사실 풀빵 하나 사 먹을 돈도 잘 안 되는데 2,000원 올렸다고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나가셨대요. 네, 근데 과연 어떠한 것들로 이 협회비라든지 공제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는 저희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냥 사실 여기서 많은 제안들을 해주셨는데 그 제안들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안인데 사업주가 생각할 때 내가 돈을 냈어. 근데 나한테 득이 되는 건 뭐가 있을까? 이런 걸 따져보지 않을까? 그러면 사업주에게는 어떠한 윈윈의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참여들을 좀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사실 이제 돌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돌봄을 받잖아요. 저희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여서 돌봄을 받고 나이가 들어 부모님을 돌봐야 되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어렸을 때 아니면 특히 젊은 사람들은 내가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 부모가 내 아이를 돌봤으니 이제 내 부모가 아프면 보훈하는 마음으로 내 부모를 돌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이런 기간에 맡겨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약간의 이 돌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돌봄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받기도 하고 제공하는 당사자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상호돌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좋은 근로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좋은 처우의 개선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되게 중요한 돌봄의 행위들이 그냥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받지 않고 그냥 여성들이 저는 그런 표현 되게 싫어하는데 어차피 그냥 집에서 가살 일할 때 돈 안 받았던 거 나와서 이거 해서 돈 버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는 얘기들 되게 쉽게 하시는 분 많거든요. 그렇게 저평가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우리가 이 안에서 좋은 괜찮은 일자리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애써야 되고 사실상 저는 이 좋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 만드는 건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지만 지역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연대하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해볼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저도 이번 토론문을 좀 작성하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